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북한을 방문한 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 제공을 검토할 수 있다는 우리 정부를 향해 노골적인 위협 발언을 한 데 이어 귀국 뒤 첫 메시지로 핵무기 추가 개발을 언급했습니다. 우호국들과 군사훈련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우호국은 정황상 북한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연일 강경 발언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분위기입니다. 유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군사학교 졸업생 축하 행사장입니다. 연단에선 푸틴 대통령이 3대 핵전력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합니다. Дальнейшее развитие ядерной триады как гаранти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сдерживания и сохранения баланса сил в мире. 3대 핵전력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를 말합니다. 북한과 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당일 보란 듯이 핵무기 추가 개발 의지를 밝힌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우호국들과의 군사훈련 강도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Безусловно, будем укреплять потенциал, повышать боевые возможности всех видов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и родов войск. 방북 기간 군사 협력을 다짐한 만큼 북한과의 합동훈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지난해 쇼이구 당시 국방장관도 북한과 연합훈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의 연이은 군사 위협에 미국 정치권에선 핵무장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With our allies South Korea, Japan, and Australia, we should discuss nuclear burden sharing agreements. 러시아가 보유한 핵탄두는 4,300여 기로, 미국보다 600여 개가 많아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여기에 북한과 중국도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어 핵 군비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이렇게 러시아와 군사 밀착을 강화하는 북한은 휴전선에서도 긴장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군사 분계선까지 자주 침범하면서 장벽 같은 방어벽을 세우고 있는데 위성 사진에도 구조물이 포착됐습니다. 김충영 기자입니다. 영국 BBC 방송이 공개한 비무장지대 DMZ 위성사진입니다. 동부전선 끝자락 DMZ 지역에 최소 3개의 장벽 같은 구조물이 보입니다. 북한은 구조물 설치뿐 아니라 지뢰를 매설하거나 땅을 고르게 만드는 정지 작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DMZ에 무기나 군사시설 설치를 금지한 정전협정을 위반한 겁니다. 우리 군은 이를 북진을 막는 목적의 대전차 방벽으로 보고 있는데 대외적 긴장감을 높여 체제 결속을 꾀하는 선전용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군사적 목적이 있다라고 하지만은요, 대한민국이 북한을 침공할 건 아니거든요. 대내적 선전 혹은 대내적 메시지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결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인 루즈벨트함이 처음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영화 탑건 매버릭이 촬영된 항모로 한미일 상국의 프리덤 엣지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This was not meant to be a message. It's not in response to Russia and North Korea coming together. Our alliance, we have worked together for well over 70 years. 프리덤 엣지는 해상과 수중, 공중의 사이버까지 다영역에서 실시되는 훈련으로 루즈벨트함이 지휘 통제를 맡게 됩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푸틴 대통령 방북 당시 대규모 군중이 운집한 이 환영 행사 뒷모습을 담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보통 북한 방송은 엄격한 편집 과정을 거쳐 공개하지만 한 러시아 매체가 무더위 속 동원된 주민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은 겁니다. 박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리쬐는 햇볕 아래 평양 시민들이 푸틴 대통령 환영식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기와 색깔을 맞춘 옷을 입었고 군인들은 정복을 갖춰 입은 채 객석에서 대기합니다. 러시아 매체 프라우다가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영상으로 동원된 군중들의 모습이 여과 없이 담겼습니다. 한복을 입은 무용단은 부채로, 동원된 시민들은 들고 있는 깃발로 저마다 따가운 햇볕을 가렸고 학생들이 모인 곳에선 교사가 여학생의 옷매무새를 고쳐주거나 학생들의 자세를 지적해줍니다. 러시아 촬영팀에 등장해 젊은 여성은 수줍어하고 그 앞에 선 남성은 감사합니다란 말에 무심히 깃발을 흔듭니다.
꽃과 깃발을 손에 든 어린이들도 줄지어 광장의 입장에 대기합니다. 이윽고 시작된 공식 행사. 러시아 국가 연주가 끝나고 경례를 마친 군인들은 북한 국가가 연주되자 다시 급하게 손을 올리기도 합니다. 무게차를 함께 탄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행사장을 떠날 때까지 시민들의 환호는 계속됐습니다.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 기자는 몇 시간 동안 쪼그려 앉아있던 사람들이 푸틴 대통령이 도착하자 마침내 광장에서 일어났다고 썼습니다. 이날 평양의 낮 기온은 30.7도였습니다. TV조선 박지호입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두고 이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 새 당권 주자가 내일 나란히 출마 선언을 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시간도 비슷하지만 드러내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저마다 다릅니다. 판 커진 여당 전당대회 분위기를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과 경북 지역 당원 행사 현장을 찾은 나경원 의원은 재집권을 내걸었습니다. 나 의원은 당원 존중이 재집권의 첫걸음이라면서 흔들림 없이 당을 지킨 본인이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늘 국민께 줄 서는 정치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더 크고 더 강한 정당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대위원장 사퇴 이후 2달여 만에 공식 석상에 나오는 한동훈 전 위원장은 청년과 수도권, 중도의 지지 확보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나라의 미래가 청년에 있다고 보고 청년 정책과 청년이 잘 사는 나라를 위한 정치를 앞으로 할 생각이고.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진종호 의원이 나서면서 러닝메이트 구성도 마무리했고 내일 회견에선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전략적 동반자로 건강한 당정 관계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힐 전망입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출마 선언에서 건강한 당정 관계를 지킬 적임자란 점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싸우기만 하는 정치로는 불행한 결과가 올 수 있다라고 많이들 불안하고 두려워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한나라당 시절부터 원조 소장파로 불렸던 만큼 당내 개혁 메시지도 나올 전망입니다. 어제 출마를 선언한 윤상현 의원은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단체를 향해 북한이 이를 트집 잡아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살포를 중단해달라고 공개 요청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흥행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확정적인 상황에서 선뜻 도전할 후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재명이란 말이 나올 정도니 이 최고위원도 강성 친명 그룹으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야당 분위기는 최원국 기자입니다. 당대표 연임을 결심한 이재명 대표는 조만간 대표직에서 물러나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굳건한 일극 체제에 경쟁에 나서는 도전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 박용진 전 의원이나 이인영 의원과 같은 이름들이 거론되지만 아직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은 없습니다. 당내 한 의원은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떨어질 것이 확실한데 굳이 출마하는 것도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친명계 박찬대 의원이 단독 후보로 원내대표에 추대된 상황에서 전당대회도 이재명 독주로 치러질 경우 여당에 비해 주목도가 떨어질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원희룡, 윤상현, 나경원 이 세 분이 아마 반한 연대를 결성을 하고 국민의힘이 이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런 전략적으로 연임 발표 시점을 늦춘 이 대표도 민주당의 아버지 발언과 같은 당내 과열 분위기를 경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불편하셨죠. 저한테 제발 그러지 말라고 좀 말려달라 이렇게 따로 이야기를 하셨죠. 당 지도부 관계자는 여당의 컨벤션 효과에 대응해 한동훈 특검법을 띄우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어제 해병대원 청문회를 진행한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곧바로 특검 법안도 처리했습니다. 발의한 지 22일밖에 안 된 법안을 초고속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의도인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12시간을 넘겨 끝나자 국회 법사위가 곧바로 법안 심사에 돌입합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박성재 법무장관에게 자리에 남아 대기해달라고 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가 고유 법안을 심사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동안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적 없다며 박 장관이 자리를 떠나자 야당 의원들이 거친 표현으로 항의합니다. 지금부터 진행되는 회의에 출석 요구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장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장관! 지구입니다. 장관! 바로 장관하고 있으니까. 해병대원 특검법은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지 22일 만이자 법사위에 상정된 지 9일 만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감추기 위해 졸속으로 특검법을 밀어붙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이고 차기 대선 집권을 위한 그런 노림수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청문회도 진상규명보다는 민주당 지지층에게 보여주기 위한 정치쇼였다고 했습니다. 고성 지르고 망신 주고 질타만 남았다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독단적인 쇼맨십이 전 청문회를 희화화했다라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국회 보이콧으로 야당의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주말 내내 숙고하겠다며 복귀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서울대병원이 무기한 집단 휴진 중단을 선언하면서 이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범의료계 협의체가 오늘 첫 회의를 했는데 그동안 강경 일변도였던 대정부 기조가 달라질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송민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계 주요 인사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제 정부와의 협상에 대해서나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범의료계 협의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이른바 올특위가 의원 9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약 2시간 반의 회의를 마친 올특위는 연세의대와 울산의대의 휴진 계획을 존중한다면서도 앞으로는 직역별 개별 투쟁이 아닌 체계적인 투쟁 계획을 함께 만들 거라고 했습니다. 특히 올특위는 형식 의제의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한다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주장했던 것들이 아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이제 모르죠. 입시 절차가 마무리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의제로 포함시키긴 했지만 의료계 역시 정부와의 대화 의지를 적극 밝힌 겁니다. 그동안 보이콧해온 의료개혁 특위 참여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올특위는 다음 주 예정된 국회 청문회를 비롯해 정부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올특위엔 의사협회장을 비롯해 전공의와 의대생 대표들도 참여하지 않고 있어 범의료계를 대변하기엔 아직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오늘 전국에 비가 왔습니다. 중부지방에는 무더위를 한풀 꺾는 반가운 비였지만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장맛비가 거세게 내려 발이 묶이기도 했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온천천입니다.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면서 하천 물줄기도 점차 거세지더니 금세 산책로를 집어삼킵니다. 물이 쓰러 내려가니까 뭐 위에 흙이 덮이고 여러 가지가 또 새로 또 씻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좀 불편하죠. 부산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되면서 하천 산책로는 이렇게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오후 5시 기준 경남 통영과 거제, 전남 여수 등 남해안과 제주에는 호우주의보 속에 최고 7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제주공항에 항공기 60여 편은 결항되거나 지연됐습니다. 완도와 목포, 여수를 오가는 13개 항로 16척의 여객선 운항도 통제됐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정체전선이 아닌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시민들은 폭염을 누그러뜨린 비가 반갑습니다. 최근 들어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많이 더운 것보다는 오히려 시원해서 좋긴 좋습니다. 서울은 간밤 최저기온이 2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은 열대야가 올해 처음 나타났습니다. 1907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빨리 나타난 열대야입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남해안 등에 최대 60mm가량 내린 뒤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다시 전국적으로 내립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 네, 마구 쏟아지는 장맛비를 보니 지난해 이맘때쯤 발생한 오송 참사의 아픈 기억이 떠오릅니다.
오송 지하차도는 사고를 막을 시설들을 설치했는데 문제는 다른 지하차도입니다. 침수 대비를 하지 않은 곳이 수두룩했습니다. 김다루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지하차도로 흙탕물이 폭포수처럼 빠르게 유입되는데도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17대의 차량이 침수되고 14명이 목숨을 잃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약 1년이 지난 참사 현장은 오는 30일 재개통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내부 벽면에는 물이 차더라도 대피할 수 있게 노란색 손잡이가 설치돼 있습니다. 참사 당시엔 통제 시설이 없었지만 지금은 지하차도 양쪽 입구에 차량 진입 차단 시설이 설치됐습니다. 차단 시설은 지하차도에 물이 15cm 이상 차오르면 작동합니다. 죽음의 터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 눈으로 꼭 확인하고 싶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안타까운 희생을 교훈 삼아 달라진 궁평 2 지하차도. 다른 곳은 어떨까? 대전의 한 지하차도. 하천이 바로 옆에 있지만 차량 통제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감사원이 침수 위험이 있는 전국 182개 지하차도를 조사한 결과 132곳에 차단 시설이 없었고 159곳은 진입 통제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그 경찰 인력이라든가 관리 인력을 보내서 그 비가 올 때 상황을 좀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큰 희생을 치르고도 대비하지 않은 안일함이 또다시 대형 참사를 낳을까 우려됩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요즘 때를 지어 출몰하는 곤충 때문에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징그럽기도 하고 혐오감을 줘서 불편을 호소하는데요. 곤충들이 왜 이러는 것인지, 언제쯤 사라질 것인지 사회부 조유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저도 지난주에 큰 벌레 2마리가 서로 붙은 채로 제 차 안에 여러 마리 들어와서 참 곤혹을 치렀는데요. 이게 어떤 벌레입니까? 네, 화면 왼쪽에 보이는 게 팅커벨로 불리는 동양 하루살이로 녹색빛을 띠는 날개가 특징이고요. 오른쪽이 앵커께서 말한 러브버그인데 암수가 붙어 다녀 이런 별명이 생겼습니다. 뭐 팅커벨, 러브버그 이렇게 이름만 들으면 참 예쁜데 실상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때로 다니는 모습을 보면 좀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 러브버그가 활동하는 시기라 관련 민원이 많은데요.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일주일 전에 이렇게 방에서 이렇게 이제 현관 물리고 나오면은 거기에 유리가 이렇게 많이 붙어 있어요. 싹 소리 지르고 털고 막 도망다니고 뛰어다니고. 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 지난해에도 제가 보도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는 언제부터 출몰하기 시작한 겁니까? 네, 러브버그는 2018년 우리나라에 처음 발견된 이후 수도권과 서울 도심으로 확산됐습니다. 먹이 경쟁이 심해지고 차량 등에 붙어 먼 곳까지 이동하면서 더 넓은 지역에서 관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출몰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요. 보통 러브버그는 6월 중순에 처음 발견됐지만 올해는 2주가량 앞당겨졌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첫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등 갈수록 한여름 무더위가 빨리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기온이 올라가서 얘네들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그로 인해서 출현하는 그 기간이 앞으로 당겨졌다고 그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기후 변화가 곤충의 성장까지 영향을 줘서 이렇게 개체수가 급증하게 되는 거군요. 어쨌든 방역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출몰 시기가 되면 각 지자체별로 방역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다각적인 방역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다만 징그러워 보여도 인체에 무해하고 낙엽을 분해해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익충으로 분류됩니다. 날개만 젖어도 제대로 날 수 없기 때문에 물을 뿌려 내쫓는 게 좋습니다. 네, 익충이라고 하지만 사실 불편하긴 하거든요. 자연스레 사라지는 겁니까? 네, 5월에 나타났던 팅커벨은 성충이 되면 입이 없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3주가량 활동하다 지금은 대부분 사라졌고요. 러브버그도 7월 초에 없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시간이 필요하군요.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 고속도로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가 났던 화물차 한 대가 현장에서 달아나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추락 방지 시설물을 들이받은 한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차량에 갇힌 운전자를 구조합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인천 계양나들목 인근에서 SUV가 추락 방지 시설물을 들이받았습니다. 충격 후 차량이 운전석 쪽으로 넘어지면서 40대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음주 여부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행을 하다가 들이받은 건데요. 음주 여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그 영장 발부받아가지고 체열 예정이고요. 견인되는 승용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경북 상주시 중부내륙고속도로 점촌 함창나들목 근처에서 승용차 한 대와 화물차 3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물차 한 대는 사고 직후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로서는 차 한 대가 현장 이탈했기 때문에 그 차가 왜 갔는지 그거는 지금 아직 조사 중이라서. 어제 오후 대전 당진 고속도로 공주 분기점 부근에서는 승용차 3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쳤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여자 피겨 국가대표 선수 2명이 각각 자격정지 3년과 1년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전지훈련 기간 중에 이성 후배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해당 선수들은 재심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광 기자입니다. 여자 피겨의 간판 선수 A와 B는 지난달 이탈리아에서 진행됐던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중 술을 마신 사실이 적발돼 국가대표 자격이 임시 정지됐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이에 대해 그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었는데 이 과정에서 각종 성적 가해 행위가 추가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연맹에 따르면 대학생인 A가 고등학생인 후배 C 선수를 숙소로 불러 성적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했고 대학생인 B는 A의 사진을 찍어 C에게 전송한 행위로 성적 불쾌감을 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맹은 A에게 자격정지 3년, B에게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들은 세계선수권 등 여러 국제무대에서 활약 중인 한국 피겨의 대표 선수들입니다. 두 선수 모두 연맹의 상위기구인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빙상계에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10대 선수가 주축인 피겨 종목 특성을 고려한 교육활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걱정돼서 연락드린다면서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스팸 문자, 요즘 부쩍 많아졌죠. 내 개인정보가 어디 유출된 건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스팸 문자 건수가 이번 달 급증했다는데요. 당국이 긴급 조사에 나섰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문가가 주식 종목 추천을 해준다. 손실이 나도 전액 배상해주겠다. 무차별적으로 발송되고 있는 주식 투자 스팸 문자입니다. 원치 않는 문자를 받는 시민들은 짜증이 납니다. 사실 많이 불편하고 짜증도 나죠. 어디서 유출했는지 사실 감을 잡을 수 없는 상태이니까. 소수의 문자 중개 사업자와 이들의 위탁을 받은 다수의 재판매사가 있는데 수십 곳의 재판매사가 최근 해킹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업체 회원 정보를 사고 팔거나 차량에 붙은 연락처를 직접 수집하기도 합니다. 불법 시장에서 다 판매가 되고 있고 전화번호만 있는 것은 값이 매우 싼 값에 유통되고 있다고 그래요. 스팸 문자는 010 일반 번호로도 많이 오는데 전화를 걸어도 대부분 받지 않습니다. 지금 가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발송된 스팸 문자 건수는 1억 6,860여만 건으로 이미 지난해 수치의 절반을 넘어섰고 이번 달만 보면 지난달 대비 40% 넘게 증가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스팸 문자 급증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방송통신위원회도 긴급 현장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지난 1월 치러진 변호사 시험에서 응시자 99%가 손글씨 대신 컴퓨터로 이 논술 시험을 봐 화제가 됐습니다. 일선 학교에선 학생들의 악필 때문에 선생님들이 채점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글쓰기 교정 학원이 붐비는 시대가 됐는데 디지털 세대가 손글씨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소비자 탐사대 김예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서울 강남구 소재 고등학교 학생들이 쓴 손글씨입니다. 똑같은 문장을 보고 썼지만 알아보기 힘든 글씨가 상당수입니다. 친구들도 대부분 다 비일이기도 해서 가끔 가다가 저도 제 글씨를 못 알아보기도 하고. 손글씨에 서툰 학생이 늘면서 교사들은 주관식 답안 채점에 애를 먹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찍어서 확대해서 보는 경우까지도 있어요. 식별이 안 되는 정도의 글자들이 좀 나오거든요. 보다 못한 이 고교는 지난해부터 1학년생 360명을 대상으로 글씨 교정 특강을 시작했습니다. 글씨를 가르쳐준다 해서 의아해했는데 이제 처음으로 교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이제 그런 걸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친구들이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연필보다 스마트폰에 익숙한 20대를 상대로 길거리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절반 이상이 하루 단 한 차례도 손글씨를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손글씨를 썼던 거는 군대 갔을 때 여자친구한테 손편지 그런 경우 아니면 안 썼던 것 같아요. 악필 고민에 글쓰기 교정 학원은 성업 중입니다. 힘을 많이 좀 여기가 아팠어요. 지금은 잘 잡는 걸로 바뀐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쓴 받아쓰기 노트입니다. 당시 최고 등급인 수를 받았는데 펜보다 스마트폰에 익숙해진 지금은 글씨체가 어떤지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끝 처리들이 이전에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80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알아보기 힘든 손글씨를 인공지능으로 인식해 자동으로 고쳐주는 앱까지 등장했습니다. 손으로 글씨를 쓰면 생각을 깊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디지털 시대의 폐해죠. 점차적으로 그냥 글씨를 쓰는 체계를 잃어버린 거죠.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젊은 시절 서예에 매료됐었고 손글씨의 미학을 아이폰에 옮겨 담았습니다. 유치원부터 디지털 기기 사용을 의무화했던 스웨덴은 디지털 교육 대신 손글씨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김예나입니다. 네, 맛있는 음식에 반주로 곁들이는 소주 한 잔. 이 우리나라 식사 풍경이 아닙니다. 베트남 현지에서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국 소주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베트남 현지에 불고 있는 K소주 열풍, 장윤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베트남 하노이의 맥주거리. 테이블마다 익숙한 초록색 병이 눈에 띕니다. Mình uống rượu Hàn Quốc vào những ngày lễ Tết hoặc có thể là ngày thường. Mình rất thích cái vị Jeju của Hàn Quốc và mình rất thích cái vị đào. 한 병에 18만 동. 우리 돈 9,700원으로 맥주보다 4배 넘게 비싸지만 K-팝이나 K-드라마 등 한국 컨텐츠에 익숙한 현지 젊은이들 사이에 한국 소주는 인기 최고입니다. And I also watch a lot of K-dramas, so there is some kind of culture for people to always drink with friends during the night or having fun, and they always have soju. So I wanted to try it too, and then I started to like it eventually. 1968년 처음 베트남에 수출된 한국 소주는 맥주가 주류 시장의 93%를 차지하고 있는 베트남에서 8년째 증류주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늘어난 수출량을 맞추기 위해 현지 생산 공장도 짓습니다. 한국 소주 공장이 들어설 24,800평 규모의 베트남 타이빈성 산단 부지입니다. 이곳을 해외 첫 생산 기지로 삼아 베트남을 시작으로 동남아 주류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2026년도 2분기쯤에는 저희 제품을 소비자께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중적으로 과일 소주를 생산할 예정이고요. 국내 주류 시장이 정체기에 접어든 만큼 주류 회사들은 해외 수출과 현지화 전략으로 23년째 유지 중인 세계 증류주 판매 1위 타이틀을 지켜나간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네, 몸이 아프거나 힘들 때, 또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 로봇이 대신해주면 어떨까 생각해 봄직합니다. 그런데 서빙은 물론 배달과 주차까지 도맡아 해주는 로봇이 등장하면서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로봇이 활약하는 미래형 빌딩을 윤태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성수동에 들어선 미래형 오피스 빌딩. 운전자가 지하 주차장 한복판에서 차를 두고 내리자 얇고 네모난 로봇 한 쌍이 나타납니다. 이내 차량 아래로 들어가 번쩍 들어올리더니 좁은 공간에 정확하게 차를 세웁니다. 주차 로봇을 적용한 경우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최초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9층에 있던 직원이 모바일 앱으로 커피를 주문하자 지하 카페에서 대기하던 로봇이 커피를 픽업합니다. 배송을 시작할게요. 이 커피 로봇의 속도는 최대 4.3km입니다. 사람이 편안하게 걸었을 때 속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사람들과 부딪히지도 않고 엘리베이터도 알아서 척척 탑니다. 얼굴을 인식해 주문한 사람을 헷갈리지도 않습니다. 100대의 로봇이 배치된 네이버 신사옥. 18층에 근무하는 장혜원 씨가 자리에서 로봇에게 서류를 건네주니 로봇은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26층 타 부서 직원에게 서류를 전달해줍니다. 택배와 편의점 음식 배달도 모두 로봇의 몫입니다. 자리 비우기 되게 힘든 경우가 많은데 택배 같은 경우도 자리까지 수령을 해주니까 그런 점이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 아파트 밖 상가에서 단지로 음식을 배달해주는 로봇도 있습니다. 입주민이 배달 앱을 통해 샌드위치를 주문하면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없는 차도를 지나 아파트 1층 현관까지 안전하게 배달합니다. 집 앞까지 배송비 없이 무료로 배달되니까 너무 편리하고요. 신기합니다. 로봇 시장은 날로 커져 올해 70조 원에서 2026년에는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 미래로만 느껴졌던 로봇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땅과 공기가 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50도가 넘는 폭염으로 성지순례하던 천여 명이 숨지는 일까지 발생했는데 이 숨막히는 폭염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더위가 우리의 건강뿐 아니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재해까지 불러온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신은서 기자가 펄펄 끓는 지구촌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미동 없는 사람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실신에 실려가는 이들도 보입니다. 이슬람교 성지 순례 하지 기간,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은 순례객들 중 최소 1,100명이 숨졌습니다. 50도 넘는 폭염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인도에선 우기여야 할 6월까지 50도 넘나드는 무더위가 지속돼 110여 명이 숨졌습니다. 동물들은 나무에서 떨어져 죽고 원숭이는 기절했습니다. 남유럽 그리스도 40도 넘는 찜통 더위에 외국인 관광객들의 사망 실종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This is because of the abnormally hot weather conditions that are affecting Greece since early June, and further because of the fact that those who died were outdoors performing hiking, which is a strenuous physical activity. 지구촌이 무더위로 펄펄 끓고 있습니다. 이상고온은 화재와 가뭄, 폭우를 동반해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와 인접한 튀르키예에선 경작지에 불이 붙어 사람과 가축들이 희생됐습니다. 미국에선 에어컨 없이도 지내던 동북부에 열돔 현상으로 폭염 경보가 발령되는가 하면 서남부에선 덥고 건조한 날씨에 대형 산불이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중국도 동북부에선 40도 넘는 무더위가 가뭄으로 이어진 반면 남부 지역은 기록적 폭우로 50명 가까이 숨졌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 때문에 기후가 갈수록 극단화되고 기상이변도 빈번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구온도는 올해도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 손실을 연간 38조 원으로 추산하며 에너지와 식량 가격까지 오르는 히트플레이션도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우리 밥상에 흔하게 올라오는 감자는 사실 중남미가 고향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청나라를 통해 들어와서 올해로 200년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는 원산지의 씨감자를 수출하는 기술 개발까지 이루었는데요.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자의 고향 중남미의 한 감자밭입니다.
트랙터가 땅을 갈자 씨알 굵은 감자가 올라옵니다. 우리나라가 기술을 보급한 무병 씨감자로 생산성이 38%나 증가했습니다. Sostenible incluso y tener buenas prácticas agrícolas en este cultivo. ¿Por qué? Porque nosotros aprendemos más la cultura de producir papa en Corea. 감자는 씨앗이 아닌 영양기관, 쉽게 말해 씨감자를 심어 증식하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병해가 없는 씨감자 개발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씨감자 개발엔 평균 5년이 걸리는데 우리나라는 1961년부터 연구에 나서 47개의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물을 안개처럼 뿌리는 수경재배 기술은 감자 원산지인 중남미를 비롯해 20여 개국에 수출됐습니다. 씨감자 수경재배 기술 같은 경우에는 감자의 원산지라고 할 수 있는 볼리비아, 페루, 에콰도르 같은 나라에까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유엔사나 국제감자연구소가 우리 씨감자 생산 기술을 도입해 다른 개발도상국에 전파하면서 세계적인 위상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감자를 활용한 화장품과 의약품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AI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며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한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틀 연속 떨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에 이어 시총 3위까지 내려왔는데 천정부지로 치솟던 엔비디아의 기세가 꺾인 건지 궁금합니다. 김창섭 기자가 이 내용 설명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인공지능 칩 시장 선점으로 지난 18일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에 오른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투자자들의 환호는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주가가 이틀 연속 3%씩 떨어지며 전날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 1위를 내주더니 간밤에는 애플의 2위 자리도 뺏기며 시총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엔비디아 하락세에 브로드컴과 퀄컴 등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도 줄줄이 떨어졌습니다. Equity markets today, not surprising. This is normal within an upward trending or overall bull market. 엔비디아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180% 오르며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시총 2조 달러에서 3조 달러로 몸집을 키우는데 불과 66일 걸렸는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보다 훨씬 빠른 속도입니다. 시장에선 차익 실현 매물에 의한 일시적 조정이란 평가가 우세합니다. AI 칩 분야에서 엔비디아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만큼 주가는 더 오를 거라는 겁니다. 지금 AI 칩 가속기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최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더 건강한 조정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국내 투자자들이 올해 가장 많이 사들인 해외 주식도 엔비디아. 하지만 상승장에서 나만 소외될 수 없다는 포모 심리에 투자에 뛰어드는 건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TV조선 김찬섭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소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특검부터 다른 메시지입니다. 네. 세 사람 모두 내일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죠? 예, 1시간 차이를 두고 내일 출마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출마 포부나 메시지는 조금 전 리포트로 전망을 해봤습니다만 이 선언 직후에 기자들의 현안 질문에 대한 답변도 나름 의미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큰 현안인 이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한 입장에서부터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현재 여당 입장은 특검 같은 경우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절차를 좀 지켜봐야 한다는 거잖아요. 좀 다른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한동훈 전 위원장의 경우 좀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원희룡 전 장관과 나경원, 윤상현 의원은 대체로 특검보다는 이 수사가 우선이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 전 위원장의 경우에도 현재 민주당의 특검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거야 투쟁에 나서면서도 좀 이른바 독소 조항을 뺀 조건이라든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궁금해하는 의혹은 해소해야 한다는 등 이 주도적으로 현안 해결 의지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입장이 좀 갈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 당권주들 사이에 때 아닌 윤심 경쟁이 나와서 또 말이 많죠. 예, 이 대통령과 어떤 식으로 소통하는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였는데 이 총선 이후에 윤 대통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던 한 전 위원장은 총선 후 처음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이 윤 대통령은 그 시점을 전후해서 원희룡 전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현재 이 친윤계 의원들 다수가 원 전 장관을 돕겠다는 입장이라는데 이 지난해 김기현 대표를 연대로 만들어낸 이 장제원 전 의원의 등판 여부도 변수 중 하나라고 합니다.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윤상현 의원도 다 다녀갔고
나경원 의원도 이미 다 다녀갔고 다 격리해줬다. 거기에 맞서서 이제 이른바 친한동훈 의원으로 불리는 30명의 명단이 돈다는 얘기도 있던데 실제 움직임이 있습니까? 예, 한 전 위원장도 전당대회에서 이 영향력 있는 TK나 PK 의원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당권 주자들과는 좀 달리 조직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실무그룹 위주의 팀 체제를 구축해서 선거운동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런닝메이트는 한 전 위원장만 정해진 것 같아요. 예, 이 장동혁, 박정훈 의원의 청년 최고위원으로 진종호 의원이 나오게 됐는데요. 이 다른 주자들은 물밑 영입 얘기는 나오지만 아직 뚜렷하게 공개된 러닝메이트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애매하고 좀 복잡한 계파 구도에 최고위원 후보군들도 나름 치열한 눈치 싸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예, 첫 번째 물음표 특검부터 다른 메시지의 느낌표는 대선 체급답게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번 여당 전당대회가 이 무게 있는 주자들이 도전해서 미니 대선 경선 같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이 과거 계파 싸움이나 줄 세우기 정치보다는 네 사람 모두 체급에 맞는 경쟁을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중당석이 방한에 왜 긴장입니다. 예, 얼마 전에 중국 장수성이죠. 당석이가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일정을 소화하는 건 봤는데 긴장은 무슨 말입니까? 예, 이 푸틴 대통령이 방북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날이었죠. 이 동시간대에 신창식 중국 장수성 당서기가 한국을 찾아서 맞불을 놓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 장수성은 중국 내에서 경제 규모 2위 지방인데요. 이 지방 당서기는 우리의 도지사보다 위상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이 시진핑 주석도 과거 상하이 당서기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 외교부도 이번 방한에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방안은 최근 한중간 고위급 교류의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중국 지방정부 고위 인사의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비슷한 의중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하나요? 예,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과 이 러시아의 밀착 상황이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수성 당서기가 방한한 것 외에도 이 북러 회담 당시에 서울에서 한중 외교안보 대화도 열렸죠. 이 정부 관계자는 중국 측에서 북러 회담 날짜를 몰랐던 것도 아니고 이 알고 있는데도 연달아 방한 일정을 소화한 것이라면서 이 북중 사이에 미묘한 틈새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북한과 중국 사이에 미묘한 관계가 감지된 게 또 처음은 아니죠. 예, 최근 여러 가지 징후가 있었습니다. 이 최근 중국 다롄에서 이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 당시에 시진핑 주석과 함께 이 발자국을 본떠 설치한 동판이 철거가 됐습니다. 또 이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이 북한과 중국 국경이 완전히 열려 있지 않은 상태고요. 또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한 공동 성명이 발표되고 나서는 이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발사로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자, 북한군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장에 파병될 수도 있다는 소식 어제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기도 했는데 이런 구도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 있습니까? 예, 실제로 이 중국이 북러 회담에 대해서 한국과 비슷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한중 외교안보 대화 당시에 중국은 이 북러 회담에 대해서 영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는데요. 이 중국이 자주 쓰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북한을 향해서 이 도발 그리고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지 말라 이런 의미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외교가에서는 내년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이 에이펙 정상회의에 이 시진핑 주석이 참여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시 주석이 참석하면 11년 만에 방한이 됩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예, 두 번째 물음표 중당석이 방한에 왜 긴장의 느낌표는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네. 이 지난해 100세의 나이로 별세한 헨리 키신저 전 장관의 어록입니다. 이 1970년대 냉전 당시에 핑퐁 외교로 미중 수교의 발판을 닦은 전설적 인물이죠. 이 전 세계적으로 외교 고차 방정식이 이어지는 혼란한 정세 속에서 이 오직 국익만 있다는 그의 말을 되새겨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석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황희찬 선수가 고향 부천에서 팬들을 만났습니다. 장대비 속에서도 많은 팬들과 소통했고 어린 선수들에겐 1:1 레슨을 선물했습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위아래를 검은색으로 치장한 황희찬이 부천 유소년 선수들을 만났습니다. 시원한 돌파를 선보이며 골을 성공시킵니다. 추첨으로 선발된 어린 선수에게는 원포인트 레슨도 진행했습니다. 오전부터 장대비가 내렸지만 황희찬 선수는 팬들과 만나기 위해 축구화를 신고 그라운드에 섰습니다. 황희찬과 1대1 맞대결의 기회를 차지한 팬은 황희찬의 주특기, 접기를 체험했습니다. 일단 쫓아가지 못하겠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미 벗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황희찬이 입었던 유니폼과 축구화, 트로피 등 많은 볼거리들도 팬들을 맞이했습니다. 저렇게 트로피를 받은 황희찬 선수가 너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이번 여름 다음 시즌을 위한 황희찬의 준비는 풋살 기술입니다. 요즘은 또 여러 가지 전술적이나 그런 스킬들이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또 선생님을 찾아서 열심히 일단 훈련을 해보고 있습니다. 황희찬은 풋살의 세밀한 기술을 이용해 EPL에서 최대한 오래 뛰는 선수로 남고 싶다는 포부를 덧붙였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현재 서쪽 지역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들도 있는데요. 강원과 충청은 내일 아침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에 시간당 최고 30에서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내일 오전까지 제주 산지에 최고 100mm 이상, 남해안에도 60mm 이상, 그 밖의 지역으로는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에는 일부 중부부터 다시 비가 시작돼 밤에는 서울과 호남에서도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황사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호남과 경남 해안, 제주도는 내일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부분 22도 안팎 보이겠고요. 낮에는 다시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크게 올라 더워지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부터 남부와 제주로 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메타 CEO 저커버그가 난감해하고 있는 이곳은 미 상원 법사위 청문회장입니다. 의원들은 SNS가 아동 성착취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결국 빅테크 CEO들은 사과했고 규제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제안하기도 했죠. 5달 전 이 장면이 떠오른 건 어제 우리 국회 법사위에서는 참 다른 모습의 청문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시작부터 핵심 증인 3명은 수사를 이유로 선서를 거부하면서 청문회 취지를 퇴색시켰고 야당 의원들은 호통과 또 퇴장 명령을 거듭했습니다. 말을 안 한다며 혹은 말하는데 끼어든다며 말입니다. 또 끼어듭니까? 기회를 주시면은 퇴장하세요. 반성하고 오세요. 청문은 듣다는 글자가 2번 반복됩니다. 듣는 자리라는 뜻이죠. 그런데 증인들은 불리한 질의의 증언을 거부하고 또 위원장은 마치 선생이 학생을 혼내듯 증인을 수시로 퇴장시키니 뭘 들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은 상임위마다 출석 강제성이 있는 청문회를 준비 중이라는데 정쟁 청문회가 짜증나는 건 저뿐만은 아닐 겁니다. 뉴스7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